2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원래 오늘 교육 주제가요, 그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2단계 기획안 설명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마련하는 게 제가 오늘 할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쟁점을 그 사실에 근거해서 좀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응은 일개 노무사가 개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적어도 정부가 내세우는 프레임 안에 들지 않도록 저희가 좀 대응해야겠다, 그런 거고요. 그 순망치안이라고, 만약에 지금은 이 대상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공공기관인데 그 공공기관이 무너지면 저거는 곧바로 또 이 민간 부분으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공공 부분의 투쟁에 대해 저희가 연대하고 좀 함께하는 그런 2015년이 되어야겠다라는 좀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내용의 중심을 잡고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2단계 정상화를 올해 이제 1월 16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보기 전에 저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그럼 1단계 첫 번째 정상화 방안은 무엇이었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별한 노동정책이 없다가 이 공공부문 부채가 거의 550조에 육박하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기조에 있었죠. 사실 근데 그 부채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부채였고, 뭐 도시가스 이런 것들도 공공부문의 기능성들을 강화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부채였는데, 그것을 해소하려고 보니 부채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첫 번째는 일단 자체에 그 자산 같은 걸 매각해서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2017년까지는 현재 부채가 각 그 전체 기관에서 220% 이하로 두는 걸 하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그 정상화 방안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복리후생을 삭감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 복리후생 부분의 주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퇴직금에서 누진제는 물론이고요. 만약에 다쳤을 때라도 가산 지급하는 걸 다 삭제해버리자. 그러니까 평균임금 일반 노동자한테 주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다 없애자라는 것이 첫 번째 취지였고요. 두 번째, 교육비는 대학 학자금 없애는 것, 그리고 중고등학교 정도만, 국내에 정도만 지급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그 가족까지 지원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본인한테 한정하는 걸 하고 1년 건강검진비는 30만 원 수준 이하로 맞추자. 그리고 경조사비도 너무 많다. 그리고 장기근 속자에 대한 포상도 없애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휴가하고 휴직, 이것도 만식년, 요즘에 공공기관 안식년들 좀 5년 지나면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없애라,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근무 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게, 일단 단협의 이런 규정을 폐지하자. 저 알약 좀 누가 삭제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고용 세습 조항, 그다음에 가족이나 그 내가 뭐 누가 죽었을 때나 아니면 내가 그만두면 그 자식들한테 고용을 하게 해주는 이런 제도도 없애라. 그다음에 뭐 쟁의 행위 관련해서, 그다음에 그 노동조합 관련해 사전 동의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 다 없애라. 그다음에 이거 외에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총 9가지가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정부가 1년 동안 해보니까, 이거 정부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지금 단협 폐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협 폐지 이유는 이걸 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302개 기관 중에서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일단 상여금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데 복리후생 삭감했다고 상여금을 주는 것도 웃기지만 그 10개 기관에다가 이거를 먼저 시행한 업체 그런 공공기관에다가는 특별 상여금을 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떡고물을 줘서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것을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평균 공공기관 전체의 복리후생비를 3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이 자체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아는 뭐 거래소, 예보, 우리 연맹과 관계 있는 그런 기관들도 상당히 뺏겼다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서히 손 놓다시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월 16일 날은 그럼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1단계 일정 정도 성공했다. 그래서 내친 김에 2단계로 이제 실질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좀 마련하고 대책을 좀 세워보는 방향인데요.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정상화 추진 방향으로는 첫 번째는 공공기관 기능을 조절해서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SOC 사회 간접 자본부터 그냥 민영화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걔네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복리후생을 좀 깎았으니까 성과 연계한 보수, 임금 제도를 좀 바꿔보자. 그리고 조직운영 자체를 성과주의 체제로 좀 변경시켜보자라는 게 두 번째 아니고요.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그 강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1차 때 했던 그 정상화 기틀을 좀 정착하는데 제도적인 안착화 방향을 마련하자. 이 4가지가 지금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정부의 주로 했던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민간 부분하고 경쟁하지 말재요. 그리고 일단 이거를 민간에다 넘기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부채를 갚을 수 있으니까 다 넘기는데, 그러니까 올해 15년 동안에는 주택, 도로, 철도를 다 우선 점검해서 넘기겠다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좀 에너지, 보건의료까지 환경 부분 다 넘기겠다는 이런 안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정착은요. 사실 이게 그 공무원 임금이 공공 부분은 비교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공무원들 처음에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면 돈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열악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걸 버티면서도 되게 좋은 직장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연도가 올라갈수록 급여가 올라가고 연금으로 그거를 노후를 보장받잖아요. 근데 그 노후에 받는 그 연금의 액수는 좀 상당히 그러니까 노인들이 살기에는 안정적인 그런 임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국민연금은 최대 한도가 130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이게 보존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초임부터 급여를 막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노동부에 있다가 국민연금으로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도 좀 노후 보장을 해야 되니까 젊었을 때 돈 좀 많이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서 공공기관 임금들이 마구 올라갔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으로 보면은 사실 공공기관에는 사용자가 없는 조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급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는 그런 거를 다 없애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처음부터 전체를 갖고 개편하자 그러면은 반발이 되게 심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작년까지는 그 부서장급, 그러니까 임원급이나 그 간부급으로 주로 하고 올해는 7년차 이상부터 이걸 적용해 보겠다.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부터 그러니까 성과 연봉제를 확대해 보겠다고 올해 이제 공공기관, 내년은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그 안을 보면 이제 기본 연봉을 만들어 놓고 기존의 상여금을 성과 연봉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모든 그 직무급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건 나이가 어떻건 간에 무조건 똑같은 임금을 부여하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부여하는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과 어떤 업무마다 직무급을 두고 나머지를 성과급으로 바꾸는 이런 안들을 좀 제안하고 있고 이 차이가 적어도 내년 30% 이상은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기간장 중기 성과급제 도입은요, 이런 성과급제를 하는 것을 실적을 넣고 그 실적이 많이 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런 걸 하는데, 다만 이거를 임기 내에, 임기가 3년이다 그러면 3년 동안 지급하는 그런 성과급을, 그 기간장의 성과급을 5년 이렇게 늘려가지고 만약에 그 성과가 나는 만큼만 분할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관장들은 사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더 노동자를 쪼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도입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성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데, 인력의 이 노동계에서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절대 저희에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진 아웃제 도입입니다. 그러니까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내용이죠. 근데 이게 뭐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공공기관의 영구직들한테 2번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너희는 이제 퇴출될 수 있어라는 취업규칙들이 좀 일부 도입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좀 확대해서 전체한테 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 산하 조직에도 삼진아웃제 도입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을 거기다가 도입해서 사람을 잘라내고 그러진 않죠. 근데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 여기에 사람을 배정해서 사람들을 좀 쉽게 자를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이것들을 지금 이번에 2급 부장급부터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수당보직제는 뭐 워낙에 공공기관에 있는 곳들에서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도입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임금 피크제 도입하면서 이제 나이 고연령자 중에서 실력이 있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전문 계약직으로 하겠다. 라는 거고요.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는, 그리고 그에 합당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보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성과를 못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2단계 기획안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래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많이 이전했는데 지역 인구를 30%에서 35%까지 채용 인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원 3.0 지원은 그 공공기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기획재정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뭐 회의에서 했던 뭐 장관의 말까지도 다 열려 있고요. 그 회의에 제출되었던 PPT 자료나 뭐 공공기관에서 자기 성과라고 주장했던 내용들까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세 번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그 전문 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의 종래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나 아니면 비정규직 직군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정규직 직군에 대해서도 전문계약직을 10% 이상 확대해서 늘려가겠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 여기 보시면 고졸 채용 확대하고 경력직 비정규직 채용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보면은 비정규직 확대예요. 그래서 신규 채용 시 조기 취업자 뭐 이렇게 비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데 그 내용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뭐 이런 식의 이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그 박근혜 정부가 주로 하는 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용률을 늘리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고용 유연화를 통해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늘려서 그쪽에 사람들을 많이 배정하고, 그다음에 인턴도 많이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고용률을 높여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 데에 있어서 그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고
그다음에 일단 알리오나 알리오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민간의 대기업은 다트라는 데에 모든 정보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 공공기관은 단협이나 취업규칙까지도 전부 다 알리오라는 데에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그 알리오의 개방을 더 확대 개편하겠다라는 거고, 방만경영 해산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더 이상 그 뺏긴 복리후생을 복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공공부문 정상화 2단계의 그 핵심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발표한다고 사실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고용유연화를 좀 확산하고 민영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그 좀 보면 내용을 하나씩 보면 일단 연봉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주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호봉제의 틀을 바꾸는 것. 이거는 대부분의 단체 협약이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단체 협약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단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쉽게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버티면 정부가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금 동결로 압박을 해온다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마치 서울대 병원처럼 단협 폐지를 해놓고, 지금 이번에 단협 폐지하는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해지 통보를 했는데 해지 통보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 6개월 후부터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그때 변경되면 임금을 상승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도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라는 안을 지금 그 보도자료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이 그 제도 도입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협 폐지의 통보를 잠시만 좀 살펴보면, 일단 이 단협 폐지는 노조법 3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은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면 단체 협약이 유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명 날인을 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결이 되는데, 만약에 단협 유효기간 내에는 단협 폐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단협이 연장되는, 우리 대부분의 조직에서 자동 연장 조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연장되었을 때 그 당사자 일방이 그 해지 통보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6개월 후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협을 해지하게 되면 효과는, 일단 그 단협에는 채무적인 부분이라서 노동자과 사용자가 합의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그 개인의 규범적인 효력이라고 해서 체결과 동시에 조합원의 근로 조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규범적인 효력은 단협이 체결되면 조합원 개개인의 근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효하고요. 다만 노동자과 약속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요하게는 전임자 해지, 조합비 공제, 일괄 공제 해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저희가 단결을 통해서 조합원들을 사측의 어떠한 방해 공작이나 부당노동 행위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묶는 것,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협이 해지되어 있다고 해서 노조 사무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노동자 8년이 조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요 관련은 그 사용대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협 해지만으로는 노조 사무실도 반환해야 된다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한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우리 민간에게, 특히 우리 지부들 몇 군데 이 삼진 아웃 제도는 좀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도 뭐 지부회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그전엔 한 명도 그 D등급에 배치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2년째 이 최하위 등급에 배정이 돼서 이제 곧 퇴출 위기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뭐 소송도 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제도에 도입이 되는데, 이 제도는 사실은 말은 부장이지만 우리 조합원들도 승진하면 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그 부장급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 노동자의
가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그 취업 규칙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만 적용이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측이 그렇게 만만하게 도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 다만 우리가 지금 좀 정부가 자신감을 얻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되게 좀 안 좋은 그 대법원 판례 중에 뭐가 나왔냐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반드시 집단적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특히 뭐 공공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 집단적 동의 방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공공기관 부분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네가 저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좀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정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이게 그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19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6년 1월 1일이 되면,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이 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전부 다 이 정년 60세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정년의 조항이 없으면 무조건 정년을 60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만들면서 또 하나 만든 게 있죠. 그러니까 같은 조 19조의 2에 보면 임금 체계 개편에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노사에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총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 보면 근로자의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한다고 뭐 처벌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여기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압박해서 임금 피크제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들이 이 안에 좀 들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한테 불리한 조항이긴 그러니까 저희가 버티기만 하면 정년은 60세가 되는 거거든요. 저걸 반드시 강제되거나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공공 부분을 압박해서 임금 피크제를 일반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임금 피크제를 보면 일단 정년 연장이 하거나 정년을 퇴직한 후에 그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연장하면서 일정한 나이나 근속 시점쯤을 기준으로 임금을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제도가 임금 피크제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문제는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사업장에서 55세까지 정년이었는데 이걸 60세로 연장하면서 55세부터 임금을 차감한다. 그러면 문제는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어요. 퇴직금 제도 자체가 퇴직금이란 퇴직금을 산정해야 될 시점 3개월 전에 총 받은 금액을 총 일수로 나누는 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법대로 지급하게 되면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임금이 퇴직금 자체가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물론 사측에서는 대신에 고용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고용이 60세가 된 법으로 입법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60세 이전에 임금 피크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거고, 재고용형은 사실 이 정년이 60세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업장에서 그러면 일단 퇴사를 하고, 만약 55세든 58세든 퇴사를 한 다음에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신에 재입사해서 임금을 더 이제 약간씩 삭감해서 더 연장해서 지급하는 방식, 이게 재고용형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가 제시하는 제3의 유형은 어떤 특정 시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금을 줄일 수 있도록, 그것이 뭐 재고용형이든 정년 연장형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안을 지금 도출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정년 보장받고 그 이후에 정년 임금 피크제를 한다면 그건 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전에 그걸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에서는
지금 현재 정년을 삭감하는 방법에서 아마 이거를 압박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금 피크제 도입 방법에 대해서 어떤 집업 판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어쨌든 이거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이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해서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 시점부터 어쨌든 당사자한테는 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당사자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준해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임금 피크제 실시에 관한 동의의 주체가 된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지키는 것도 이거를 망가뜨리는 것도 다 이 노동조합이 조직률이 얼마나 높으냐, 이것이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노동조합이 동의만 안 하면 사실 그냥 정년 60세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력만 보장이 되면 크게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 별로 없겠으나 어쨌든 공공 부분에서는 이것들을 성과급이나 이런 걸로 압박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